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에이트고요. 저자는 이지성, 출판사는 차이정원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파트 1의 제목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부제는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파트 2의 제목은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부제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대 지시를 받는 사람. 파트 3의 제목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입니다. 부제는 에이트 하라. 이 책의 제목인 에이트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 세상이 바뀐 것 같았다. 다들 손에 뭔가 세련된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아이폰을 만났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궁금해졌다. 물론 잡스에 대해서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한 잡스의 말을 가슴에 품고서 독서와 사색을 거듭했었다. 그리고 잡스의 이 말이 미국의 피터 드러커와 유럽의 찰스 핸디로 대표되는 소크라테스식 경영법을 잡스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었다. 또 현대 경영학의 계보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서 소크라테스로, 다시 플라톤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하버드 법학대학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지 마셜, 마지막 피터 드러커와 찰스 핸디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냈었다. 여기에 더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냈었다. 나는 내가 알아낸 사실들과 내가 찾아낸 답을 집필 중이던 원고에 실었다. 후일 그 원고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다시 아이폰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나는 아이폰을 만나고, 아니 잡스를 교주처럼 신봉하고 아이폰을 무슨 경전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잡스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그의 생각, 철학, 감성 등 모든 게 말이다. 나는 서점으로 가서 잡스와 애플에 대한 책을 모두 구매했다. 또 3군데 도서관에 가서 잡스와 애플에 관한 책을 모두 대출했다. 아이폰은 구매하지 않았다. 362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나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감성을 알고 싶었다. 아이폰은 그 뒤에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매사에 까다롭기 그지없는, 돌다리의 일부분을 깨서 진짜 돌임을 확인한 뒤 건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은 다르다. 되도록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린 그것. 2010년 11월에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출간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이라는 말이 학계에서나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문학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 하나로 무려 368쪽을 채운 책이라니 다들 미쳤다고 했다. 다들 실패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불길을 치솟게 했다. 책이 출간되고 약 4개월 뒤인 2011년 3월, 그 불길 위로 기름이 부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 라고 한 것이다. 당장 기업계에서 난리가 났다. 잡스의 성공 요인이 인문학이었다. 이제 우리는 인문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기업의 발길은 학계로 향했고 눈치 빠른 일부 학자들이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문학 강의 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업이 움직이자 대학, 정부,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따라 움직였고 급기야 전국이 인문학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열풍의 한가운데 있게 됐다. 뭐랄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재벌들과 CEO들과 정치가들 앞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나 할까? 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았다. 나는 한때 20억 넘는 보증빚을 진 채 창고를 불법 개조한 옥탑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가. 작가로 성공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지금의 나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면서 말이다. 나는 화려한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무명작가 시절의 기도가 떠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다. 다행스럽게도 나의 방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상류 사회와의 인연을 끊었다. 물론 지금은 그 인연을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실행했던 건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그때부터 팬카페 폴레폴레 회원들과 우리나라 지역 아동센터에 인문학 교육을 보급하고 북한에 굶주리는 아동들과 탈북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또 해외 빈민촌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특히 해외 빈민촌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남미는 물론이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 캠프 등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그 학교들을 방문해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해외 빈민촌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날엔 종일 독서와 사색만 하게 된다. 행려병자들과 거지들로 넘쳐나는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서는 칸트를 읽으면서 철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종일 사색했었다. 해발 1800m에 위치한 물도 전기도 없는 아프리카 마사이족 마을에서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색했었다. IS가 폭탄을 설치한 전력이 있는 요르단 시리아 난민 캠프 컨테이너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는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낮에 차를 타고 가서 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렀던 광야의 의미에 대해 묵상했었다. 세계 3대 빈민도시 톤도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일이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시내로 나가 서점에 들렀는데 스티브 잡스가 인정한 유일한 공식 전기인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영문판이 곳곳에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잠깐 들춰보다가 서점을 나와 다시 톤도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 표지에 크게 박혀있던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내 이렇게 결정했다. 좋다. 이렇게 된 이상 내 마음속에서 잡스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잡스만 생각해보자. 그렇게 나는 잡스와 이상한 대결을 시작했는데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친 질문이 있었다. 다들 스티브 잡스와 인문학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잡스가 이야기한 인문학은 도대체 무엇이지? 인문학은 보통 철학, 역사, 문학으로 나뉘는데 철학 하나만 해도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인도 철학 등으로 나뉘고 서양 철학만 해도 다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등으로 나뉘고 어디 그뿐인가? 서양 고대 철학만 해도 철학자가 참 많잖아. 그럼 잡스의 인문학은 도대체 어느 시대 누구의 철학 또는 역사 또는 문학이란 말인가? 혹시 예전에 말했던 소크라테스? 아니야.
그때는 자신의 경영법을 두고 말한 거였어. 애플의 과학기술과 결합한 인문학은 물론 그 뿌리 중 하나가 소크라테스에게 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니야. 그럼 잡스의 인문학은 도대체 무엇이지? 며칠 뒤 귀국한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잡스와 애플과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책들과 거의 모든 강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러 저명한 학자들과 인문학 전문가들도 만나서 질문해 보았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답을 듣지 못했다. 다들 그게 왜 궁금하냐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나의 잡스 공부는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잡스와 애플 관련 책들을 다시 독파하면서 사색하기 시작했고 잡스 관련 국내외 기사들을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잡스를 다루었거나 잡스가 나오는 동영상들도 몇 번씩 반복해서 보았다. 스티브 잡스 더 로스트 인터뷰 같은 경우 노트에 자막을 직접 다 베껴 쓴 뒤 10번 넘게 읽었고 잡스의 철학이 녹아있다는 애플의 전설적인 광고 Think Different는 30번 넘게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잡스의 인문학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도구 철학이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제록스 펠토엘토 연구소의 리더였던 마크 와이저의 작업을 의미하며 디자인 철학 심플은 루이스 설리번으로부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조셉 아이클로로 이어지는 미국 건축의 디자인 철학과 독일의 예술 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후일 나는 이를 생각하는 인문학에 자세히 풀었었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지구를 떠났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스의 죽음을 애도했다. 우리나라에도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나는 잡스를 떠나보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안병동 같은 곳에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 이런 내 추측과 달리 잡스는 인공지능을 붙들고 있었다. 2003년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스탠퍼드 국제연구소와 학습 및 추론 능력은 물론이고 인간과 대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CAL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3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5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스탠퍼드 국제연구소는 2007년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스타트업으로 출범시켰다. 잡스는 2010년 4월에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고서 그 기업을 인수했다. 그리고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 시리를 개발했다. 잡스는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4S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잡스는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그 프로젝트가 완수된 다음 날 호흡을 멈추었다. 한마디로 잡스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모두 인공지능에 쏟아부었다. 만일 잡스가 생명을 불태우면서까지 인공지능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는 좀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른다.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잡스가 죽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온몸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잡스는 왜? 도대체 인공지능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는 미국의 전설적인 IT 기업가들이 인공지능에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2004년에 알고 있었다. 그때 번역 출간된 빌 게이츠 앤 워런 버핏 성공을 말하다에 나온 빌 게이츠의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서 말이다. 허나 이때만 해도 나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이란 SF와 과학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었다. 아니 SF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잡스가 사망 전에 보인 행적을 따라가 보니 인공지능은 절대 SF가 아니었다.